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주 치러진 4.10 총선 결과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중간평가격인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오늘 정치비상구 토요 특별판에서는 총선 이후 어떤 정국이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지난달에 출연하신 다음에 정말로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 전문가들 말고 동네 아저씨 논평도 때로는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앵무새 같은 발언하는 평론가들을 보다가 뭔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소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뭐 내용 있게 말했나 싶긴 한데 그냥 두런두런 세상 사는 얘기처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오는데도 문자가 왔는데 그 김용민이 둘 있죠. 그렇죠. 둘입니다. 의원 김용민이 있고 우리 평론가 김용민이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 네. 어떻게 제가 그 두 사람과 다 가까운데 그 변호사 김용민이가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너무 잘해.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줬거든요. 강아지 분양했어요? 예, 이 친구가 근데 너무 바빠서 우리 탄이를 제대로 키울지 그런 염려가 드는데 어젯밤에 화장실에 앉아서 일 보고 있는데 뚱땡이 김용민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습니까? 저 모든 일을 잠깐 중단하고 피정 가듯이 어디 가서 숨어서 좀 쉴랍니다. 그래.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사춘기야, 사춘기. 아이고, 사실 어제 저희 방송을 같이 하셨거든요. 어제 했어요? 했는데 밤에 그 안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얘기를 했구나. 네, 하시던데 아니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 솔직히 못했어요. 그냥 저는 워낙 그 밤낮으로 방송을 하시니까 지친 줄 알았는데 이게 육체적 고됨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어려우신 예, 겁니다. 그러니까 픽 뒤돌아보면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무게가 온몸에 다가오고 그런 증상이 있나 본데 그럴 경우들이 살면서 새록새록 오잖아요. 이번 총선을 격렬하게 마치 자기 일처럼 치러낸 그렇게 치렀죠, 김영민 너무 평론가도. 많은 사람들, 네. 김영민 씨를 포함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걸 하나 말하고 싶고 오늘 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책 제목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꾼 책이죠. 네. 근데 그 두 테마를 좀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그 매불쇼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들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 방송에서 굉장히 좀 센 발언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 방송 프로그램과 그리고 평론가, 기자를 얘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뭐 제 네. 주관적인 견해니까 반박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건요. 네. 가능한 실명화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시지만 기사 쓸 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남의 이름을 빌어. 근데 그게 뭐 도봉구 어디에 사는 김땡땡 씨에 이래야 되는데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뭐 20세 윤모 씨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다 익명으로 하는데 이게 정치 시사 현장에서 그게 거의 뭐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리니까 정말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름을 거론을 해서 제가 네. 얘기를 했는데 방송은 봤습니다. 네. 예, 그게 각각의 사실 영역의 대표성을 제가 일부러 골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비평가, 시사 비평가가 있고, 그렇죠. 네. 또 기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학자에 가까운 이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의 비평가가 있고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인데 저는 뭐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우리가 논의 선상에 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들에 대한
논증과 검증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내놓고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중적 평가도 냉정하게 받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실명을 검증하는 게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비평을 어떤 비평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또 말을 해가지고. 네. 근데 뭐 이름을 네. 거론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안티조선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네, 압니다. 네. 그 안티조선의 핵심이 뭐였냐면 왜 그런 논조를 내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체니까 보수적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진보나 야권 진영을 막 공격할 수도 있어.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왜 매체의 이름으로 정치를 직접 하려 드느냐 하는 거예요. 아, 액터가 되느냐? 네, 네. 조선일보 힘이 워낙 세지니까 그들이 전국을 실제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기획된 기사들이 너무 많았거든. 마찬가지로 장성철 씨도 한 인격체로서 내가 뭐 존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 비평의 이름을 빌어서 실제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던 거예요. 아, 그 방송 면면을 보면 예, 예. 네.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렇게 판단한 게 제 생각이었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비판도 공이 겸허히 수용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범야권 그것도 192석 정말 민심의 그 준엄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총선 총평 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한 줄. 줄로요. 네. 이재명을 건졌다. 이재명을 건졌다. 예. 딱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 총선의 결과를 음. 한국말에 건졌다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저도 지금 중의적으로 들렸습니다. 사실은 네. 건졌다가. 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음, 빠져냈다. 그러니까 정치적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졌으니까 사법살인을 함부로 못하리라. 아직도 진행 중이어도 과거 같지는 않으리라. 이 하나. 또 하나는 역시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어. 이게 이제 획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르던 면모를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획득했다. 거죠. 예, 네.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쪽 측면이 더 강한데 이재명을 건졌다를 뭐 야권 리더로서 이제 위상이 확고해졌다. 뭐 대선 후보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영웅이 탄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웅이 탄생했다. 예. 네. 영웅은 뭘 뜻하냐면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그 현대에서 100년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회 리더, 정치 리더,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은 정확히 딱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3명이요. 네. 네. 하나가 백범 김구, 네. 박정희, 박정희, 김대중. 김대중. 네. 네. 각각 뭐였냐면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의 이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국민국가라는 의미 아시죠? 압니다. 네. 그게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전 그렇죠. 지구적으로. 근대적인 거죠. 예, 네. 예. 지극히. 네. 우리도 그 소중화라고 그래서 중국이 되고 싶어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운동 세력 못지않게 그냥 누가 와서 지배하든 계속돼서 자기 일신 보장만 되면 된다는 인식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네. 근데 김구 같은 그 무장 투쟁을 기반으로 했던 분들의 노력 덕분에 2차 대전 끝나고 굳이 일본으로부터 조선 반도를 분리해내는 그렇죠. 일은 임정의 요인들이 그 장개석한테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 일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네. 굳이 그 일본 영토의 일부였던 조선 반도를 독립국가로 만들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공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또 상징적 존재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정희 얘기하면 길게 해서 뭐 하겠어요. 누구나 다 네, 아는 아이는 건데 근대와의 아버지 이렇게 예, 얘기하고 제가 하니까요. 기회만 네. 되면 거듭 강조를 하는데 2차 대전 후에 신생국이 생겨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로 부른 나라의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는 그때 생긴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다 했어. 어느 나라나 5개년 계획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국가가 공업국가가 되는 것까지는 다 같이 했는데 중화공업에 도전을 할 생각을 해서 성취를 해서 지금에 이른 나라는 딱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업화 수준이 아니라 중화공업을 통한 산업화 정도까지 이르는데 아무리 박정희 독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가 개척한 새로운 시대를 부정한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여담인데 제가
한 10년 이상을 욕을 먹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박정희를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거듭하면 미친놈 취급을 해요. 근데 하여간 오늘의 한국을 만든 세 명의 영웅이 있었다면 네. 백범, 김구, 박정희,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인데 네. 김대중은 이제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는 각도로 많이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디지털 전환. 그 IT 강국. 네, 우리는 첫째는 산업화 단계였고 그 다음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가장 빨리, 가장 확고하게 이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 시대를 예, 촉매제가 됐던. 네. 뭐 대표적인 게 광통신 사업이라든지 전자정부 추구라든지 이게 사실 노태우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전자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완성이 됐죠. 예, 네. 완성이 됐으나 DJ는 그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영화 보세요. 70년대 이미 디지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견하는 그 인터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앞날을 예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산업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큰 이제 역사 전환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웅은 세상을 만드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존재. 아마도 이제 다음 단계는 세상에 전 세계 모든 돈이 빨려가고 우리가 그 디지털 경험했잖아요. 우리 나이면 그렇죠. 알죠. 네, 압니다. 네. 처음에 뭐 이 타자 치던 게 갑자기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생겨 인터넷으로 막 해. 그다음에 소통의 휴대폰, 휴대전화로와 스마트폰. 네. 거기에 모든 지구상의 돈이 다 빨려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 분수령을 2030년으로 잡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는 우리가 앞서갔는데 에너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늦은 게 아닌가. 그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네. 네. 전기와 수소라는 탈탄소. 네. 전기와 수소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모든 걸 먹는 세상이 또 올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너무나 명료하게 갖고 있는 게 이재명 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면모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요. 이 긴 강연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뉴스란 거 왜 짜릿한 거 공방 이것만 네.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현실에 차근한 거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해안은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옛날엔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건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기에는 거기에 선두여서 빨리 됐고 에너지 전환기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 2000년 접어들어 2010년경부터 본격 논의가 된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이라는 이 분수령이 아주 먼 미래 같은데 이제 6년 후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고도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가 무슨 정부에서 그걸 하냐 민간 주도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이 봉건제가 없었던 나라인 거 아세요? 봉건제요. 예, 죽음과 가시네. 우리나라 봉건제가 없었어요. 네. 지방 영주가 네. 독자적으로 권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뭐 전라부사, 경상부사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전부 행정 파견한 권력을. 행정국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주도라는 게 이 인구가 5천만이나 되고 영토도 적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 주도가 비교적 잘 먹히고 효율성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서 한 10년, 20년을 내립 쏟아붓고 그 쏟아붓는 정부는 성과가 없죠. 힘들죠. 근데 그 이후의 미래 세대가 지금 정도 수준의 계속된 유지, 선진국에 가까운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김구, 박정희, 김대중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네. 단계 영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영웅이라는 거는 그 어느 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긴 과정이 있잖아요. 그 입구에 진입한 국가 리더급의 이제 그 위상을 획득한 게 이번 총선 결과 아니었던가. 거의 발판 삼아서 이제 그런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이재명 대표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관측이신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영웅만 나온 건 아니에요.
영웅과 스타가 나왔어요. 스타요? 예, 그리고 네. 아이돌도 나왔어요. 아이돌도 나왔습니까? 네. 네. 스타는 당연히 이제 조국이죠. 네. 그러니까 영웅과 스타는 역할이 다르죠. 스타는 사랑받고 대중의 열광적 환호를 받고 눈길을 끄나 세상을 구하는 건 또 영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영웅은 250만 군사를 거느린 거대,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거고, 스타는 열렬한 환호성과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얻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250만 당원이라는 거는 이재명과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군사라고 보고 조국 대표를 내가 절대로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10만 팬을 건드린 존재다. 아. 근데 예. 때로는 그 250만 당원보다 10만 팬덤이 더 강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지금 싸우더라고. 근데 저는 좀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내고 싶은데 조국 대표가 부상을 하니까 몇 가지 갈래로 이 공격이 좀 들어오는데 첫 번째 갈래는 무시해도 되는데 뭐냐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댓글에 무지하게 많은 얘기들이 이미 그런 있어요.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수 세력에 서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눈길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는 나열하긴 뭐하고, 다만 조국 대표한테 강력하게 좀 그 경고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아, 어떤 점입니까? 예. 그 어른이 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른이 돼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누구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정치 어떻게 입문한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정동영 정동영 선거 때 사람이에요. 입후보한 거잖아요. 정동영 네, 비서실장 네. 한 적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정동영 사람으로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이재명을 떠올리는데 정동영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얘기들이 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예전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커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정동영 백업이라는 걸 전혀 내 뒤에 정동영 있어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혼자 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 있어요. 예. 외부에. 예. 그런데 조국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예의상 인사가 문 대통령에게 인사 갈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 태도와 발언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뭐 흔히 언론 용어지만 친문의 연장선상의 액션을 보이는 거는 대단히 곤란한 거다. 아, 그렇게 비춘다는 건 외부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언행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문 대통령 뭐 존경하고 사랑한다 해서 이해는 하지만 총선 네. 후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게 이건 정말 아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자기로서 일대를 시작하는 정치인으로서 위상 변화를 정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웅과 스타는 역할도 다르고 귀결점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가 더 많은 박수를 받고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안목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약간 여기 좀 부연을 해도 될까? 좀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쉽게 대통령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역대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당장 지금 윤석열 씨 경우는 힘에 대한 숭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임 문 대통령이 너무나 허약하고 끌려다니고 유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잘 못하니까 강력한 아버지와 군주 같은 사람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문재인은 그 보은 컴펜세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에 대한 그 애절한 가슴 아픔이 예. 촛불 시위라는 계기를 만나서 대통령까지 밀어 올린 겁니다. 문재인 전에 대통령 누구였죠? 이제 탄핵당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향수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한 향수. 박정희 향수. 네. 그 시절을 굿 올드 데이즈, 좋았던 옛날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대통령까지 밀어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등극은 그건 아주 명료하게 보입니다. 이 욕망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무슨 카드 회사인가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생각나세요? 네, 네. 그 욕망을 최대치로 777
747인가요? 747이었나? 네, 747이었던 것 같습니다. 4만 달러 사여서. 네. 한국인이 갖고 있던 성장과 부에 대한 욕망의 최대치를 한번 선거를 네. 통해 발휘해봤던 그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그 희망이죠. 다른 세상이 막 올 것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노사모들에서 없었던, 알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랑은 좀 다른 제 견해는 그냥 의탁 의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탁 의지다. 예. 태생적으로 전라도 사람이 그 시점에 대통령 될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IMF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김대중은 능력이 있다니까. 해결해 보겠지. 그러니까 뭐가 있겠지 해서 보수층들도 그냥 딸려가서 대통령 만든 건데 엄청난 결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한번 맡겼다 하는 의탁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DJ 전에 김명삼은 정복자죠. 그잖아요. 기득권 세력 바깥에 있었던 야당 지도자가 편입해서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 먹어버린 거죠. 예. 잡아 먹어버린 거죠. 정복이죠. 그 전에 그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노태우서부터. 네, 그렇죠. 네. 노태우는 원래는 후일담일 뻔했는데 그러니까 군사 정권의 후일담일 뻔했는데 후일담으로 어부지리로 그래서 4분할로 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리뉴얼했어요 한국을. 맞죠. 예. 개헌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 뭐 북방 정책서부터 외교서부터 내치까지 전반적으로 군사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환이한 정책을. 네. 그때 또 저것도 했잖아요. 지자체 같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각각의 시대적 소명과 열망이 투영돼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뭐 희망도 있고 뭐 향수도 있고 욕망도 있고 했다면 뭘로 앞날에 뭐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뭘로 될까? 네. 참 이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선뜻 또 내놓긴 또 어려운. 네. 기자에게 네.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하고 진보에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떠오르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퀘스천으로 놔둡시다. 과정 중이니까. 네. 이재명은 무엇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네. 그 아까 영웅과 스타 비유를 하면서 영웅은 이재명에 가까운 캐릭터고 그 조국이란 캐릭터는 뭔가 스타에 가깝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제가 서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웅의 끝은 늘 보면 해피엔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극적 영웅이 네. 많죠. 네. 그리고 사실 스타라는 거는 생각보다 롱런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런 통상적인 서사에 따를 것이냐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통 목표가 현재 있잖아요. 두 사람의 지지자들에게는 현재 확고부동한 공통 목표가 있다는 게 분명해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후에 생기는 정치적 그 몫의 분배 문제는 정말로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지금 나중에 그걸 생각해 듣지 않다. 네. 예, 지금 그걸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얘기고 그냥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국 교수의 그 결연한 태도 그리고 그가 받았던 상처를 정치로 되갚음하겠다는 의지 다 높이 평가합니다만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도해서 선임을 했던 그 비례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그 뭐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이렇게 가둬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식사회나 한국의 그 영향력 있는 세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계치는 명확히 보였다. 바닥에서 뿌리에서 움직이는 뭐 선택을 해야만 됐으니까 그럴 거예요. 소수 정당으로 뭐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현재 그 스스로 쇠빙선이라고 표현하듯이 타격 지점을 명확히 해서 이제 치고 나간다 하는 건데 요새는 타격은 민주당이 더하더만 검찰 그 특활비 이런 거 이제 치고 나오는 시점이 선거 됐는데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간곡하게 네. 이재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음. 간곡하게 제가 이제 나이든 할아버지 가까운 사람이란 걸 염두에 두시고 간곡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염려 안 해도 되긴 되겠다. 예컨대 그 연동제냐 그 병립형이냐 갖고 선거구제 갖고 논란이 엄청 몇 달 동안 시끄러웠어요. 네. 정말 박 터지게 싸운다고 그럴까? 죽도록 싸우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이 준연동형 결론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입 닫았죠. 모두가 입 닫았죠. 가령 뭐 그 누구야 지금 최고위원 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병립형을 주장을 했죠. 네. 그 이재명이 연동형이라고 얘기한 30초 후부터 태도를 정했대잖아. 근데 지지자들도 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일체감 같은 거예요. 리더와 지지자들의 일체감. 네, 이런 복속되고 따르는. 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실명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으로 생각하니까 변희재 씨 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총선에 나오냐 보궐선거에 나오냐 마냐도 되게 논란거리였거든요. 근데 난 강력히 나와야 된다는 주장이고 당 대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변희재 씨랑 여기가 아닌 조금 자그마한 프로에 요일을 달리해서 나오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안 싸우느냐? 에? 이재명이 왜 때려 부시고 나와서 삭발하고 그 국회 앞에서 결기를 안 보여주냐?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계속. 근데 저는 정반대 의견이었거든요. 지금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찾아보면 됩니다. 반대 네. 논의를 알 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재명은 로우키로 가야 된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맞고 또 맞아야 된다고. 그냥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재명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막 파퓰리스트 강성 발언 그게 촛불 시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갖고 아주 불안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 안 그런 사람인데. 공격수 이미지죠, 사실. 예. 원래 이미지는. 네. 근데 국가 리더가 되려면 그 이미지를 불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쪽이 다행히 때려주니까 맞아주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하는 과정 동안에 고통을 끌어안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의 공감대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교안 보세요. 있는 지지자 딱 모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레드카펫 깔고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사람들 다 달아났어요. 지금 그렇죠. 극단으로 와 있습니다. 예, 네. 입장이. 그런데 이재명이 원래부터 뭐 김부겸식이고 정세균식이고 그렇게 좋게 우리 좋게 합시다. 형님 동생 아우 이런 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죠. 안다고. 삼척동자도 알죠. 네. 필요한 때 강하게 나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왜 강하게 맞붙지 않느냐, 왜 고구마가 됐냐 막 얘기하는데 아니 미치겠더라고. 저 전략적 행위가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에도 지금 집권 세력과의 대회전의 과정에 돌입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빠질 때 칠 때를 잘 알고 있을 테니 물론 모두 그 사람한테 다 맡기자는 건 아니야. 그럼 뭐 우리는 뭐 허수아비인가? 그건 아니나 이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할 때 어떤 순간에는 딱 입 닥치고 같이 행동 통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그 야권 지지자들이 너무나 잘 보여줬다. 연동형 결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훌륭한 태도를 보였고 그게 결국은 선거 승리에 한 배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로우키한 모습을 보이다가 총선 후에 정말로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주장들을 많이 내놓는 느낌이고 오히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언행이라든가 정부를 향한 강한 성토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 선거 이후에 조금 자기를 자중하는 모습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선거 전략으로는 본인의 모습들을 숨기고 있다가 선거 후에 또 그걸 다시 표면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 논제에 바로 연결이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정부가 계속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생 토론회라고 그래서 28번인가 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가. 네. 천조 뿌린다고 한 거에 내용 보세요. 저 다 보지도 않았어요. 몇 개 봤는데
거의 다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개발하고 뭐 규제 풀어주고 깎아주고 이런 거죠. 네. 네, 규제 푸는 거 뭐 다 개발이에요. 다 개발 사업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국가 투자 거기에 그냥 몰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제가 다른 그 매불쇼라고 많이들 보는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현재 부를 영속하기 위한 조건의 마련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소득 양극화 이게 아니에요. 소득 양극화는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게 저항과 반발이 훨씬 커요. 자산 양극화입니다. 자산 양극화다. 자산 양극화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는 주로 세수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만 자산 양극화는 개발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개발된 빌딩을 소유한 측과 그냥 가서 현장 노동하고 아닌 천양지차겠죠. 측간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 딱 태국의 하이소 로소 같은 결과물로 벌어지면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태국 정치 지형도. 그렇죠. 지형도 안 바뀌죠. 네. 그런 꿈을 꾸는 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도달한 다음에 계속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개발론으로 계속 가면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우리 보신 분 다 달아나겠다.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아니 너무 제 재밌어요. 예. 그래요? 네, 네. 전 몰입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여기서 빨리 스탑 시켜야겠다.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임기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세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제 가지요? 나름대로 네. 간술인 거예요. 첫째 탄핵, 둘째 중간 평가, 셋째 개헌 이거죠. 네,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오늘은 완전히 그 재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재구성해 보자. 네. 내 멋대로 나라. 그리고 그 생각이 꽉 찼어요. 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그 이천동에서 제 작업실 마포에까지를 걷거든요. 매일 구상을 해. 내가 마치 건국의 아버지 같아.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국부입니까 국부? 네. 네. 내가 새 나라를 만드는 거야. 어떤 섬이 있는데 섬을 사서 새 나라를 막 만드는 거예요. 말씀 죄송한데 그 네. 미국에 보면 그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 상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순간에 든 생각이. 예. 근데 이걸 이제 대중들이 같이 떠들고 토론해서 실제 만들 수 있는 환경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세 가지는 1, 2, 3이 있다면 1, 2가 결합되거나 2, 3이 결합되거나 1, 3이 결합되거나 1, 2, 3이 동시에 벌어지거나 혼종일 수 있다. 네. 이래요. 그러니까 탄핵은 말 그대로 저는 탄핵 시위를 저 숭례문 앞에서도 하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시위장에 아이와 아내 같이 나가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힘들어서. 그리고 언젠가 그 노 대통령 거기서 그 추모제 하는데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그 좌중에 섞이질 못하겠는 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이러니까 호응을 해버리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아니 뭐 그건 거고 그 탄핵을 촉구하는 그 집회나 시위는 근데 이거를 그 민주당 내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성급하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늘이 점지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두 번의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최근 세사에. 노무현 탄핵 보세요. 이것은 인너서클 정치권 안에 사람들끼리 하니까 이게 역풍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만 가지고 했죠. 예.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잘 된 결과이긴 한데, 이게 그 개밥의 도토리, 그 노무현이란 도토리가 어쩌다가 왕 됐네, 얘 내몰자 해서 끼리끼리 해서 내몰았더니 거대한 역풍이 왔던 그런 그렇죠. 참이고. 네. 박근혜 탄핵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권 분열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권이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지니까 가능했거든요. 옮겨왔기 때문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탄핵은 이번 총선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의 과정은 TV를 열면 사람 얘기만 해. 지금도 뭐 비서실장 누구 써, 총리 누구 써가 다 헛소리거든. 그 누구 안 치든 다 똑같아. 권력 시스템의 속성의 문제지.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눈 오는 날 눈 치우는 거야. 눈 아무리 치워봐야 세상이 바뀌는 거 없는데 허무한 짓이나 하긴 해야 되니까 맨날 그거 하는 거거든.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얘기한 예술의 문화의 기능이 눈 오는 날 눈 치우기라는 건데 그 정치 비평이 다 그 눈 오는 날 눈 치우기처럼 허무하게 이럴 데 없는 일을 매일 해. 매일.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에서도 매일 해. 시간은 잘 갑니다. 예능을 네, 대신하는 예능이기 거지. 때문에 네. 근데 총선의 실제 배경은 수면과 수위가 있다면 수면은 물아래는 역시 경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의 통치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전두환 시절처럼 뭐 삼재 호황이 왔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국민들 이런 판단 경우는 다르죠. 네. 절대로 이런 경우가 안 나요. 아니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내 장담하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권이 192석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럼요. 네. 이건 100% 경제 상황 때문에 그 경제 상황에 겪는 실질 고통도 있지만 더 크게는 중상위 계층들의 불안과 공포가 이 선거에 깊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다음에 수면 위에서는 역시 그 윤석열 한동훈의 환상의 복식조의 활약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여당이 획기적으로, 없었어요. 예, 보이는. 네. 당 없었다고. 당 없었어요. 당은 그렇게 기능하는 게 아니라고. 당이 없었어요. 아니 50살 먹은 여당 대표가 대선배급 그 4선 5선 정치들 이 머리를 붙잡고 이러면서 셀카 찍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환상의 복식지어서 계속 활동하시라. 지금 이게 환상의 복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따로따로 단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당 당 대표로 난 네. 한동훈 적극 지지. 그러니까 탄핵은 여러 가지 주 객관적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저 떨어져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촉구한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처럼 성마르게 막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하자라고 시위하는 분들은 존중한다니까.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동력 중에 하나겠죠. 그런 분들도. 네. 그러나 그것을 제도 정치권에게 왜 안 하냐고 막 요구하고 성토하는 다그쳐서는 거는, 네. 이거는 곤란한 거다. 뭐 그 정도 분별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이게 제가 생각이 중간에 들어요. 말씀드리면 어제 들었는데 그 우리가 탄핵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민주주의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헌법재판관 했던 분들을 사실 초청을 해외에서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헌정사에 우리도 드문 일인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신다는 얘기 제가 접했는데요. 네.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네. 대부분은 의회에서 탄핵 결정하면 그대로 물러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쿠션을 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납득을 하지. 박근혜 탄핵 때 지금 오면 정치력이 부진해서 된 거지만 탄핵 요건은 사실 법률 위반인데 그 법률 위반은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봐도 무리한 거 많았거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 결정으로 탄핵시켰더라면 납득하지 못한 거에서 반작용이 많을 네. 텐데 그 헌재 결정이라는 쿠션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걸걸요 아마. 아 그런 그 심판 절차에 헌재 대해서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재판소를 기관을. 네. 네, 하여튼 그건 굉장히 잘한 제도죠. 어쨌든 탄핵은 지금부터 본물 터지듯 이제 얘기되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어느 날 뚝딱 되지는 않는다. 그 어느 타이밍인지는 누구도 몰라. 그렇죠. 예. 네. 뭐 최순실의 10배쯤 되는 천공과 김건희가 날뛰어도 탄핵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로 안 되고 예상 못한 거가 뭐 터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는 사임 압박에 윤 대통령이 계속 몰릴 수가 있잖아요. 경제 현실이 막 뽀개질 듯이 막 문제가 막 빵빵빵빵 터져. 지금 뭐 이 인선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 안 그렇죠. 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계속 이렇게 안 오려고도 하고 또 내놓기만 하면 또 차림에 대해 비판을 하니까요. 누구든 간에. 네. 순장조 되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카드가 대통령의 신임 여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는 중간 평가에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은 당적 이탈하고 총리를 야당에서 맡아서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뭐 외교만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네네.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위 유지를 위한 어떤 방법인데 네. 중간 평가는 이 평가에 의해서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선거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중간 평가로 너 나가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아예 그 전에 탄핵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 카드가 나올 가능성 하나. 마지막 이제 개헌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기예요. 이미 그 몇몇 군데서 얘기하고 그 조국혁신당에서도 얘기를 하죠. 뭐 개혁신당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정권 유지를 위한 트릭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 꿈은 꿔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만든 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 DJ 말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또 다르게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꿈꿔본 것을 현실로 가시화하는 과정.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상상력이 없으면 새로운 세상은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육공화국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전두환 전까지는 맷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만 있죠. 박정희 세력이 나라가 네. 자기 거라. 박정희 부정부패 안 한 거 아세요? 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사실로는. 청렴해서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나라가 자기 거였기 때문에 따로 돈을 챙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국고가 내 사재니까. 네, 네. 죽을 때까지 네. 재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은 어느 날 쿠데타로 나와서 그때는 국민의식이 성장했을 때니까 제호공화국을 목매어 외쳐요. 이게 왜냐? 우리는 갑자기 나온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 2, 3, 4를 계승한 정통적인 정부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오공화국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 1987년 이제 10월 시민항쟁의 결과로 육공화국이 탄생을 하는데 네. 이거는 너무나 잠재적인 헌정이었던 거예요. 5년 단임제라는 게. 왜냐? 이게 모든 사람이 이 갖고 있던 공포가 뭐냐면 장기 집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끄는 게 가장 시급한 거니까. 이것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5년 단임이라는 매우 특이하고 무리하고 불합리한 중간에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대통령제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대통령 자원이었던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한 바퀴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졌네. 한 번씩만 하자. 네. 돌려가면서 대통령 한 번씩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유지가 되니까 됐죠. 예. 이게 기정사실에서 30몇 년이 갔네. 그러니까 1987년을 지금에서 빼면 몇 년 흐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37년입니다. 예. 산수 잘하신다. 나 네.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돼. 어제 술 먹었는데 잘 되네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죠. 37년이나 이게 유지가 됐고 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작동을 했어. 근데 이제 이건 허물고 제7공화국을 세워야 되는데 제7공화국은 제6공화국과 뭐가 달라야 되냐면 특이하지 않아야 된다. 특이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현대 공화정을 이룬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일반 룰을 그냥 따르면 된다. 특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라를 이제 꾸려볼게요. 네, 이미 산책하면서 구상했던 그 나라. 매일 바뀌긴 해. 일단은 대통령제, 대통령제 네, 어떻게 바꿉니까? 내각제나 그 아주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준석 씨가 매체 앞에서 그 뭐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이준석이 한 얘기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아니 네. 선거 국가제도에 대해서 그 결선 투표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대통령과 총리 분리하는 거. 이원 집정제. 이원 집정제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이원 집정제 큰일 날 소리입니까? 큰일 예.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각제는 안 됩니다. 안 된 이유를 목매 외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제인데 그 프랑스가 7년 중임이고 미국이 4년 중임이에요. 반드시 중임 조항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한 중간쯤에 5년 중임하면 어떨까? 5년 중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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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4년 중임도 괜찮고 프랑스의 7년 중임도 그런데 한 5년 중임 정도 하면 어떨까? 국민들은 뭐 더 빨리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중간중간에. 예. 그다음에 부통령 둬야 된다. 이 이유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비서실을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 비서실을.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네. 내각제의 장점을 들여온다 해서 수상 국무총리를 뒀는데 비서실과 총리실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매일 비서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서는 누구냐? 장관. 장관이 장관. 영어로 시크리터리. 비서죠. 원래도 비서죠. 네. 그러니까 내각의 장 노릇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내각 제재 아니에요. 장관을 그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미국에 총리 없어요. 국무장관이 뭐 선임 장관이지만 그래서 실무형 대통령제를 둬야 된다. 상왕처럼 당정청이란 용어 옛날에 있었죠. 정부하고 청와대가 맞서. 그리고 모든 부처 장관에 대응하는 뭐 사회수석, 경제수석, 시민수석, 뭐 거기다 종합상황실장, 안보실, 무슨 실 완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싹 없애서 그냥 대통령은 집에 뭐가 있냐면 뭐 의전, 경호, 그다음에 부속실이라는 건 뭐 밥도 관리하는 거죠, 뭐. 예, 화장품 예. 대통령 남자면 화장 안 하겠구나 그런 거 하는 거. 머리는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없애야 돼. 뭐 비서실장에 둬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비서실장, 총리와 동급의 비서실장이거든요. 지금 그거 아닌 거. 그래서 그 실무형 대통령제로 내각을 통과를 해서 어떤 거대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제일 큰 일로 기억되는 게 중고등학교 그 입시제를 철폐한 거거든요. 그 무시험 추천제. 그러니까요. 예, 진학할 때 보던 시험을. 누구도 예. 박정희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 겁니까? 누구도 박정희가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민관식 이 문교부 장관이 했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거의 대부분을 장관이 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 또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80% 이상은 장관이 현재 맡아야 돼서 장관이 입안해서 대통령 제가 얻어서 시행해서 그 장관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 장관이 현재 결정하던 많은 일을 국장 밑으로 쭉 내려요. 그럼 권한을 이양하면 공무원 부정부패 많겠지? 이거는 이제 다른 아이디어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부 역할에서 두 가지는 이거는 이미 많이 얘기되네. 두 가지는 반드시 없애서 이관해야 된다. 감사원. 이거는 국회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정부 견제를 그렇죠. 네.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 때마다 하는 국정 뭐 감사 등등 네. 이런 거는 그냥 큰 일 때 하는 거고 상시적으로. 감사원의 상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회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산 편성. 예산을 국회가 짜주면 행정부가 집행을 한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위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형 대통령제를 하고 대통령이 광화문에 출근을 하고 뭐 아니면 이사를 가서 저 세종시에서 그렇죠. 출근을 세종 해서 집무실을 하면 되겠죠. 또. 그렇게 예. 해요. 그러면 뭐 의전, 외교 뭐 이런 복잡한 얘기 하는데 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게 대통령제를 꾸며서 5년 연임이든 뭐 해서 한 10년 동안 에너지전에 몰빵하면 우리 또 먹고 산다. 뭐 이런 네. 거 하나 있고. 아, 저 사실은 비서실을 축소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줄이자는 얘기는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을 2중 3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각이 안 해. 대통령실에 올리면 수석들이 다 고쳐서 오는데 자기가 네. 일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만. 정말 잘못됐어.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을 다 김수현이 했다고 생각하지 김현미 장관이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많은 개혁 의제들 중에 그런 거 한 개도 안 했거든. 단 한 개도 안 했어. 교육 정책 중에 너무 중요한 의제가 있는데 한 개도 안 했어. 유은혜 씨는 4년 동안 밥만 먹었나? 아니 뭐 하시긴 했겠죠. 너무 네, 이상해. 네. 아니 난 네. 너무 이상해. 뭐 지금 정부는 훨씬 더 심하지만 그냥 그 내 가까운 국회의원 친구 보면 하루에 일정이 11개거든 매일. 그럼 가서 인사말하고 지역 행사가 많은 거죠. 네. 매일 그게 1년 365일이야. 그렇죠. 그 중에 쳇바퀴겠죠. 예. 한 달에 한 번은 또 외국 가.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외국 가요. 티 안 나게 가. 전부 시찰 의전 뭐 아니 뭐 의정 활동 일환으로 이제 속해 있겠죠. 아무 의미 예, 없잖아. 네.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 마누라가 네. 닥터인데 네. 그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던 시대에 나이가 있으니까 닥터를 했잖아요. 허구한 날 외국 가서 나도 남편으로 따라다녔다. 전부 세미나 전부 심포지엄인데 뭔지 알아요? 제약회사에서 맞아요. 군대에서 예. 세미나 1시간 차며 2박 3일 3박 4일 관광 다니는 거지 뭐. 예. 그 제약회사 돈으로 팡팡 놀다 오고 올 때 돈까지 받아.
지금은 못하지. 요즘은 이제 안 됩니다. 네. 그거 없앤 게 김영삼이에요. 근데 좌우간 별걸 내가 다 이거 이실직고라시네요. 갑자기 지금 보니까. 나 외국 많이 갔어 그때. 돈 내 돈이 1원도 안 들어. 1원. 네. 왜냐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하여튼 그 무슨 얘기 하다 왔죠? 아 행정부. 행정부. 예. 행정부. 이제 대통령제 얘기는 했고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의회예요. 네. 의회는 상원 하원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상하원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상원은 한 50명 정도. 50명 규모로 하고. 예, 그리고 부통령제가 있어서 부통령이 상원 의장하고 상시 의논을 하는데 이 상원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안보, 국방 이쪽을 전담하는 쪽이 그건 약간 된다. 미국형 모델입니까? 그럼요. 네, 그대로 네. 미국형인데 아주 모범적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제가 5년제라면 5년제. 맞춰서. 예, 네. 그렇게 4년제면 4년제. 음. 그다음에 하원은 2년제. 정말 4년은 너무 길다. 4년은 너무 길. 그 의원들이 재선, 3선, 4선 하려는 의지가 내가 하던 지역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이 소리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이 왜 있냐고. 어? 지방자치를 할 주체들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 네, 할 네. 일을 맨날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의원 국가 일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의원 정수는 반드시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늘려야 된다. 의원들은 네. 서비스하는 직종이거든. 500명 정도가 돼야 되고 300명이 지역구, 200명이 비례. 그리고 200명 비례는 역시나 원래 취지 직능 대표. 300명 지역구는 2년제이면서 처음에 진입하려면 이건 좀 무리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할게요. 반드시 지방의회에 한 번이라도 의원 경력이 있어야 된다. 아. 뭐 시의원을 하든 구의원을 하든 군의원을 하든 도의원을 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야. 정치하라고 막 주위에서 부추겨.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구의원 한 번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의정이라는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되지.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원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다고. 이게 모른다. 농담 예.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상원 4년제 또는 5년제 그리고 50명 정도의 규모, 하원 500명 정도의 규모 2년제. 왜 인원이 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비용은 하나도 안 늘어요. 지금 선거 비용 공용제는 너무나 훌륭한 제도거든요. 사비 안 쓰게 하는 거,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거. 총액을 그냥 동결하면 되고 의원 의린당 지금 최고 9명까지 배정이 되거든요. 이거 2명이면 충분해요. 보좌진. 예. 네. 2명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진보 세력은 자원봉사자로 보수 세력은 자기 돈으로 자기 조용을 하라. 돈 많은 예. 사람 많잖아요. 그걸 다 허용해 주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일부만 조항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되면 돼요. 예? 옛날에 부정비리 뭐 찬합 뭐 막걸리 뭐 이런 거 주면 표 주는 그 세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용제는 하되 2년제이고 그다음에 이 의원 1인당 할당되는 그 조건은 하여간 한 2명 그런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의정 활동이라는 게 내 인생 전체 과정에서 헌신의 과정이 되거나 또는 직업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의미 차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 예. 사회 명망가들이 정말 내가 사는 이 말로 나라에 해. 예. 봉사 좀 해야 되겠어 할 때 기여하겠다.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는 대학생 정치 자치 활동서부터 오바마 같은 경우 변호사 자격 딴 다음에 참 어려운 데 가서 한 7, 8년 누가 봐도 훌륭한 구력 쌓은 다음에 조건 얻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지방의회 경력을 반드시 넣어야 조건으로 된다. 해서 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 의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 태반은 그 자치단체의 일이고 지방의회의 일인 거니까 그거 덜어내시고 부가적 차원의 일로 하게끔 하자. 하여튼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이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큰 구조의 개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바꾸는 이제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 드는 생각은 이 국민들이 일단은 몇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일단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데 약간 예. 뭔가 좀 이게 반대 반응을 나타낼 수 그 있을 잘못 것 같다는 알고 생각이 있어서 들고 그래요. 잘못 알고 있어 그런 거죠. 인원이 예. 적으면 네. 의원 권력이 세지는데 그만큼 기득권화되면서 타협을 해버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 입법 이런 것도 사실은 숫자적인 측면도 장애가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옛날에 국회의원 많이 하던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자연히 협잡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정 들어보면 또 그쪽도 다 말이 되거든. 지나놓고 사건이 되고 큰 범죄가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지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그 일을 모의해서 큰 돈을 해먹거나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인허가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의 말도 어마어마하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협하지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 개헌의 목표와 비전 같은 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네, 입법 네. 빠졌잖아요. 입법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네, 될까? 입법 좋습니다. 네, 네. 아까 좀 하셨는데 네. 마저 좀 더 추가적으로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 얘기하셨죠. 얘기했으니까 네, 사법부 사법부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사법부 얘기를 안 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동안에 왜 검찰 얘기가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소속은 행정부나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으로 이해를 하기 재판으로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행위가. 그냥 네. 붙여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냥 일단 그 판사가 존중받아야 될 것 같아요. 판사가. 네, 네. 그래서 판사가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급여도 훨씬 더 높여주고 인원도 좀 더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단 영국처럼 정치 출마 제도는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많은 정치적 판결의 이유는 검사 판사들이 대학 동창이거나 연수원 동기거나 또는 선배인 국힘당 의원과 매우 친한 관계로 다음번에 출마해야지라는 배경 때문에 가정과 벌어지는 전제가 일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는 뭐 출마를 영구히 못 시킬 건 없지만 10년 정도 제한은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뜻이 있어. 그래서 검사로 경력을 쌓았어. 그러면 40살쯤에 사직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적어도 정치적인 거에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10년 동안 뭐 변호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출마 제한을 둬야 된다. 누구는 뭐 짧게 뭐 2, 3년 얘기를 하는데 1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택도 없고 10년 이건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고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도 시행한 나라도 있고 뭐 피선거권 제한이냐 헌법 위반이니라고 굉장히 훌륭한 진짜로 훌륭한 아니 법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네, 얘기를 네. 하는데 no 어느 나라나 지역 그 국가 환경에 맞는 무리해 보이는 그 제도는 있는 있다. 법이에요. 네. 네. 우리가 5년 담임을 37년을 한 것도 되게 무리한데 전례 없는 걸 한 거죠. 우리 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주장해서 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냐는데 뭐 그게 맞아서 그래. 역시나 검찰은 기소청으로 분리해내서 경찰을 고도화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조건 마련 그건 이제 다음번에 문제지만 네. 그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또 하나 이 지검장이 아니라 그 뭐라고 불러? 그 직선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직선제. 네.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네. 정말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건강해진 단초가 여야 정권 교체서부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 검사 동일체라는 인맥이 줄줄이 쫙 있어서 신인 검사 때부터 능구렁이 사익 집단이 돼버리는 이 잘못된 구조. 검사장 직선제하면 그 폐해는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여간 그 사법 체계는 그렇게 바꿔야 되고 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없는 치안 국가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치안 국가의 최후의 치안 국가가 꼭 나쁜 건 아니까 최후의 보루가 될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있어야 강화돼야 된다. 되는데 예. 뭐 신분 보장도 더 강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그런 그 바뀌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큰 디자인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도 관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태도들을 보면 메시지를 보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것이 바뀌는 게 없다는 인상을 너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과연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에 좀 부닥칩니다. 그게 그 내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얘기를 경청을 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장 경청하고 마음으로 깊은 존중과 신뢰감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아, 역시 사람은 이런저런 큰 일을 해봐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 전에 유시민 젊었을 때 제 프로에 자주 출연하던 초대해서 부르던 유시민은 성마르고 너무 똑똑한데 약간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옛날에. 지금은 정말 세상을 경험을 통해서 꿰뚫고 거기에 그의 깊은 지식이 보태져서 저 사람의 얘기는 정말 경청이겠구나 한데 이 유시민 씨의 그 윤석열 진단이 뭔지 아세요? 인지 기능이 고장났다는 거야. 인지 기능이. 그러면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 제가 윤석열 씨랑 같은 나이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알아요. 그 대학 동창들 모임을 가서 보면요. 저만 퇴화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요. 제가 어떻게 대학교를 다녔지? 제가 언제 어떻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네. 세월에. 인지기능 퇴화는요. 전면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고도로 오히려 발달해 있어요. 생존 본능 같은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석에서 바보 같은데 금액 계산해서 기가 어떻게 할지 막히죠. 이문이 남치는 네. 귀신이 되는 게 생존을 위해서 특정 인지 기능은 아주 팽팽히 살아있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퇴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윤석열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이 아득히 막혀버린 상태인데 생존 상승 욕망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를 뚫어야 누구를 만나야 무슨 소리를 해야 내가 지검장이 되지 총장이 되지 심지어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왔어요. 근데 현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통령이 고집이 세서 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방송의 전문가들의 그 많은 토론은 다 무망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선이 끝나고 무려 6일 후에 나타나서 했던 그 국무회의 연설 같은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와, 난 그날 생방으로 그걸 봤어요. 생방송을 보셨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나. 10여 분 동안. 네.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제 의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갔어. 보시다가 보다가 너무- 너무 정신이 번쩍 드셨겠네요. 번쩍. 대단하다. 그런 상황인데. 죽으려고 네. 환장했구나. 아니 끝으로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 지난달에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약간 혹평을 좀 하셨어요. 당시 상황이 그러하긴 했는데. 그거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직접요? 네. 예. 너무 본인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웠던 분한테 냉혹한 평가를 들었으니까. 근데 네. 제가 예상을 하는 예언가는 아닌데 민주당이 한 170, 80석 압승할 것 같습니까 하는 큰 전망은 대체로 맞은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예. 너무 큰 맞아요.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너무 큰 그물이니까 사실 틀릴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완전히 망했습니다는 제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못 본 거죠. 그 이준석의 이제 맨 파워로 이겨 나온 건데. 개인기로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준석 씨를 내가 높이 평가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그 점 때문에 이제 꼭 좀 충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씨 아버지랑 제가 동갑이더라고. 이준석 씨 아버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날 노골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악수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도 동갑이라면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싫어합니까? 제 아버지가 지금. 아니 이준석 씨는 아마 60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우리가 58년 오고 나는 네.
맨날 나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9년 1월생들이 다 그래. 네. 왜냐하면 빠른이니까. 띠는 음력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띠가 맞아. 그런데 양력으로는 59년이야. 아, 그러니까 그 띠로 하면 내가 58개띠인데 그걸 설명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나이가 젊은 게 좋으면 59년이라고 그러고 많은 게 좋으면 58년이라고 하고. 네. 하여튼 여하간, 네. 그 무슨 얘기하다 준석 씨한테 이준석 씨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네. 그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게 있어. 그 정치가와 책략가, 폴리티션과 뭐지? 뭐 택틱스인가? 뭐 하여튼 뭐 용어 택틱이 있죠. 전술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는 아직도 그 지사적 열망 있잖아요. 정치가 아닌 지사적 열망. 김구 선생 같은 네. 역사의 재단에 내 피를 흘리고 던지는, 목숨을 예. 바치리라. 그게 이제 7, 80년대 사회운동 과정 동안에 그 독립운동 투사 같은 비슷한 형태의 지사들이 많이 많았죠. 출연을 했기 네. 때문에 또 그들의 많은 수가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한국의 고도화는 지사적 열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가 전략가 수준의 그 정치 전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 전문가, 그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으면서 그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난 두 사람을 정말로 이 사람들은 탁월하다 꼽고 책량이 뛰어나다. 예. 아직 지사인 사람도 따로 꼽고 아직 지사인 사람은 조국 같아. 조국이고. 예. 네. 원래도 그 사람은 그 정치의 뜻을 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뜻으로 역사의 장엄한 목소리로 그 사투리로 뭐지? 그 너희들 쫄았지에서부터 네. 뭐 고마라마 뭐 치아라마 뭐 예. 치아라마 예. 뭐 이게 다 이제 지사의 열정이고 시대에 큰 울림을 줬고 또 거기에 감응하는 대중에 의해서 거대한 일들 발생을 해요. 근데 거대한 일은 단발성이고 일상은 매일 계속되는 순간이잖아요. 이 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영역에서 문제를 잘 푸는 전략가이고 전술가이고 택틱스인 직업 정치인으로 이재명과 이준석을 꼽아요. 이재명은 원래는 행정가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 면모를. 공천 과정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거의 DJ인데 그 우리 정당사 전체에서 오너십을 가진 그 당 대표가 몇 명 없었어요. 드물죠. 네. 이번에 민주당은 이재명 오너십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그 오너십은 필요한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집단 합의체라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혁을 추진할 때. 네. 그래서 그걸 고상하게 포장하는 사기지만 맞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민주집중제라고 합니다. 아, 민주집중제. 그 네. 옛날에 운동권 87년에 이제 그러니까 한창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혁명할 네, 때 쓰는 네. 말인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데 아마 민주집중제가 이재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준석 얘기하던 상황 있잖아요. 네, 이준석에 대해서. 예. 그 저는 이제 공화파, 보수파의 가치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그 많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보수의 가치 쪽으로 왜 많이 기울었는지. 네,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준석에 대한 그만해야겠다. 평가 위주로 하고 또 오시면 되니까요,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좀 과격한 진보주의자들은 보수는 다 때려 죽일 놈인 줄 아는 수가 많더라고. 다 악마에다가 사기꾼에다가 뭐.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략 전술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그 전술적 역량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을 경우에는 평가해. 저는 그 좌담회가 한 2시간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3번밖에 말 못하는 정말 입이 안 터진 이준석도 봤고 지금처럼 거의 달변가 천재적인 수준의 지금 천재적인 달변가인 아니 이준석도 내가 뭐 봤어요. 입에 달린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경험 부재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해서 이 성마름도 많이 보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없거든요. 네. 아마 그 뭐 또 선거법 얘기 뭐 하던데 잘 생존을 하면 한 번쯤은 그 나라를 맡을 역량이 있다고 있는 생각이 사람이다. 들어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당 그 누구나 하는 충고였지만 반윤의 맨 앞자리 서면 조국보다 앞질러 갔을 텐데 이 얘기를 지금 절감하는 것 같아.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과정에는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 다 함께 서야 한 된다 팀입니다. 연단에. 예. 그 미리 그 댓글에서 보면 뭐 막 이런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치 순차적으로 김영삼도 한 번, 뭐 김대중도 한 번 이 웃긴 얘기 같은데 그게 역사의 필연 같이 흘러가거든요. 50 넘은 이준석이 나라를 맡을 때가 올 것 같다. 아, 그런 올 것 같다. 얘기는. 아니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전화에서는 그때 우리 영상 보고 좀 뭐라고 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왜 하냐는 거지. 이 선거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망한다 그러면 이게 그때 근데 그 전화 받을 때 상황은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 마음에 자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 내 쪽에서 예. 애달픔 때문에 무조건 내가 지고 들어갔지. 아 미안해. 선거 끝나면 밥 먹자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연락도 안 오고 보니까 뭐 너무 바쁘겠죠. 아니 그럼요. 지금은 정신 없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또 전화를 그 영상을 보고 했다고 하니까 뭐 정치인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정말로 이제 완연한 정치인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정국이 펼쳐지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 그 야권이 대우를 맞춰 나갈 때 계속 변색이 있을 수 튀는 있겠죠. 계속 네. 튀는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옳고 이게 왜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겠죠. 네. 자기 뭐를 입증할 거예요. 근데 뭐 나 같은 사람 말 듣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네. 지금은 잘난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야. 네가 머리 좋고 분석력이 있고 말 잘한 거 누구나 알아. 네.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굴어. 큰 힘에 끌려가 보는 줄도 알라고. 큰 힘에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기회가 그때 오는 거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 나이, 경험 뭐 입체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특검 정국 속에서 또 차별화 전략 뭐 또 보수 진영의 표대 꼽기 이런저런 것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윤석열 조기 퇴진에 가장 선봉에 쓴 장수가 돼야만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이준석 씨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박정희에서 쭉 이어져 온 게 다 동일 계보로 포함이 됐거든요. 전두환이 박정희에서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김종필이 맡았어야 연속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연속성으로 이어졌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보수 정부의 연속성에서 이탈해 있다고. 왜냐? 극우의 목소리 그걸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막 도태우 같은 사람 공천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러니까 자기 죽을 꾀를 낸 거예요. 네. 예. 그건 누가 공천했냐? 윤석열이 공천한 겁니다. 나는 그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었다고 파견 직원이라고.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어쨌든 그 보수 적통의 대우에서 이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윤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내부 분란에 휘말리면서 그게 제일 모두에게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은 닉슨처럼 사임 발표예요. 근데 그만한 이제 인지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 근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있잖아요. 네. 탄핵의 방법, 중간평가의 방법, 개헌의 방법. 제7공학 수립을 위한 네, 개헌의 네. 방법. 개헌이라는 건 임기 단축을 요구하니까요. 이 셋 중에 무엇이든 될 텐데 얼마만큼 그걸 제어하고 막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칠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진보 뭐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의 정말로 생각 있고 사력 있고 뜻 있는 사람들아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때가 됐다. 이제 바꿔줄 때 됐다. 당신 그 사람 안 되는 거 알지 않나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산도 꽤 있고 언제나 국힘 찍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윤 정부 안 된다라는 아주 깊은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요? 네, 네. 많아요. 이건 안 된다. 이재명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경제 재건하고 그리고 다음을 노릴 때가 됐다는 거 당신들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피 흘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또 200만이 거리에 나와서 온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을 재현하지는 말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이요. 그 우리는 아직 선거혁명은 못 치러봤어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는 해봤지만 그렇다면 그 동안의 체제 개편은 전부 그 저 시민 항쟁으로 이루어졌어요. 4.19도 뭐 10월 뭐도 하여튼 체제가 붕괴된 게 시민 항쟁을 맞아, 통해서 장애 투쟁을 이루어졌잖아요. 통해서. 네. 이번에 난 200석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선거로 정권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선거로 체제가 개편되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번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하고 저는 간곡하게 많은 게 개편된 7공화정으로 진입하기를 네.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이재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이재명이 있는 곳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조국이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김용민 씨가 지금 뭔가 그 허탈감에 지금 어디 피정 가서 일하고 있어서 아까 전화 왔는데 괴롭습니다 하는데 기운 차리시라. 네. 허탈 속에 이제 한잠 깊은 잠을 자고 다시 운동화끈 둘러매고 소위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네. 딱 해방되고 그 당시 유명한 시인들이 있어요. 김수영 시인 이런 사람들이 시집을 냈어. 정말 위대한 시집이야. 근데 그 제목이 위대해요. 뭡니까 제목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해방되고 그러니까 49년에 그 책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해방되고 이제 무슨 정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해방 정국이라고 하죠. 그러죠. 예. 예. 그 혼란기 겪고 이제 네. 나왔을 때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이게 다들 이제 우리가 내 나라를 갖게 됐고 이제 내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꿈에 막 부푼 것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란 말로 집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선진국 문턱에 딱 올라섰더니 많은 게 어려워. 절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이탈리아처럼 일본처럼 되는 거거든. 언제나 선진국이는 일반 선진국이 되는 그 모습.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면적 개편의 시점에 나라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그런 것. DJ 때 김대중이 제2건국운동 했지만 그때는 시기가 여물지 않아서 구호로 그쳤지만 지금이야말로 제2건국의 목전에 서 있다. 그래서 다들 힘내고 한번 네. 달려보자. 네, 저희 장시간 이제 김갑수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오늘 사실 깨달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수의 이제 그 유권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채 이제 어떻게 한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의 논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또 국가를 건설해 보자, 시민들이 합창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뭔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고 설계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는 순간. 굉장히 울림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도 얼마든지 새롭게 내 나라 내가 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네.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나라 돈으로 운영된 공영방송들. 네. 공영방송에서는요. 그 맨날 정치인들 이름 거론하면서 입담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보면 멀미가 나. 저 쓸데없는 얘기를 재밌거리로 동원해서 매일 하루 종일 얘기를 해. 종편들 보면 종편이야 어차피 뭐 장사니까 네. 그렇게 치는데 공영방송에서도 그거 아니거든. 뭐냐면 시청률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일단 한국의 경제 상황과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또 해도. 그다음에 총선 후에 정치 지형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도 좀 그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깊은 연구가 토대가 돼 있는 학자들이 나와서 논란도 벌이고 반론도 하면서
일종의 뭐 대중교육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식의 사회교육의 가야 형태를 되는데. 깊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새겨서 그런 저희 정치비상구도 좀 이렇게 심도 있고 뭔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구교행 정치비상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